자, 여러분들, 우리 핵심 문제집 모듈 1의 부동산 설계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부동산 설계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총 6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설계 2회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까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는 우리,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설계 파트 쪽은. 뭐, 25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계산과 관련된 계산, 뭐 사례까지 포함하면은 뭐 2장과 경제 쪽하고 3장 이제 가치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처음부터 제 1장 부동산 설계 2에 우리 기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부동산 설계 절차,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우리 재무설계 원론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우리 6단계 프로세스를 이제 부동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1단계는 여러분들 가번이죠. 재무설계사의 역할 정립과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한다. 자, 우리 나번 보니까 고객의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자, 고객의 요구 수익률을 파악하는 단계는 우리 정보 수집 단계 2단계지만은 자, 요구 수익률을 조정해서 결정한다. 그죠? 터무니없는 요구 수익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 상황과 분석해가지고, 결정하는 단계. 자, 이거는 3단계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번은 3단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다번 여러분들, 위험 수용 성향과, 투자 능력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객의 정보 파악할 때 2단계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자, 라번, 4단계, 마번, 5단계, 6번, 바번, 6단계. 자, 이렇게 재무설계 원론에서 공부했던 그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2번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요. 아니면은 종속된 또는 부합된 정착물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독립된 정착물은 우리는 건물 그리고 뭐죠? 그 수목의 집단인데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우리가 소목의 집단 그리고 미분리 과실 그리고 미분리 농작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된 정착물이고 그 이외에 뭐 굴뚝, 뭐 담장, 교량 뭐 이런 것들은 다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네요. 자, 우리 3번 다음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자, 2번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적 재산임과 동시에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규제도 받고 있죠. 자, 우리 3번 부동산은 등기는 공시의 효력이 인정된다. 자, 우리 밖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공시의 방법으로 우리 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점유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등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시의 원칙은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데, 자, 만약에 점유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 걸로 믿느냐라는 거죠. 공신력이 있느냐, 공신력이 있다라는 거죠. 동산은. 자, 이거에 비해서 등기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 걸로 믿느냐, 그거는 아니다.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자, 우리 4번도 똑같은 문제였죠? 자, 2번이 잘못됐죠.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관계 법령상 토지의 용도, 즉 지목이 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지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대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 그쵸?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예외되는 게 있었죠? 과수원이라든지, 목장용지라든지, 묘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 시설, 부지는 대로 한다. 그래서 전체는 과수원 또는 목장, 묘지라고 해도, 일정 부분을 우리, 주거용이라든지 시설관리시설로, 둔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대로 한다. 일필이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1번은 대 맞고요. 자, 2번 고속도로 안에 있는 부지, 도로부지, 휴게소부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도로죠. 그래서 도로가 메인이 주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본다. 2번이 잘못됐죠. 자, 3번 과수원 설명드렸고요. 4번 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자,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번, 자연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물이 흐른다라고 관련해서, 자, 물과 관련돼서 흐른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자연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하천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소규모 부지다라고 하면은 국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자, 2번 통신소,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장 등은 잡종지에 해당된다. 맞죠, 여러분들? 잡종지.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목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설정되므로 일필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지목을 각각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일필 일목의 원칙이고요. 주지목 우선의 주지목을 우리가 지목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4번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는 도로이다라고 있는데 아파트면 되고요. 공장 부지라고 하면 공장 용지라고 해야 되겠죠. 일필 일목의 원칙에 적용되는 거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도로.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하고 휴게소 부지도 도로로 본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공장 부지 내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우리 단독주택으로만 분류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다종주택이 있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공관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우리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포함되는 게 우리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7번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였고요. 자, 우리 8번 문제. 자,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1번 보니까 학생 또는 직장인이 여러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곳인데 한 개의 동으로 쓰이는 주택의 합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이면서 층수는 3층인 주택이 다중주택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층수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이면은 무조건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닥면적 합계액이 이제 4계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합계액이 660제곱미터를 우리가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4계층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절반으로 나누면은 330제곱미터, 우리가 초과하게 되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다. 자, 그거 이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1번 지문이 300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요 밑에죠. 요 3층이라고 했으니까 다중주택, 맞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자, 요 틀로다가 다 보시면은, 잘못된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잘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번.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입지 선정 활동이 중요하게 된다라고 해서 D랑 연결되는 거고, 영속성, 계속 간다라는 거죠.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이 안 된다. A에 해당되는 거고요. 부증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희소하다라는 얘기죠. 희소성과 관련된 부분들 C가 되는 거고요. 자, 개별성, 모든 토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고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B랑 연결이 시키면 되겠죠. 자, 우리 10번.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과 관련이 가장 먼 것은 이라고 있는데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 안 된다. 예, 2번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다라고 있는데 똑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건 개별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자, 우리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무엇이냐? 자,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뭐예요? 비싸도 새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증성과 연결되는 거고 토지의 공급 곡선은 그래서 수직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점 보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지속되며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최대한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번. 다음 중 토지 관련 용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획지는 우리 경제적 이용에 따른 분류인 거지 그 법률적 의미의 의미는 필지죠, 여러분들. 소유권 단위가 필지.
자, 2번. 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건축을 하고 남는 땅, 짜투리 땅들을 우리는 공지라고 하는 거죠. 자,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맹지라고 합니다. 빈지가 아니고요. 법적인 소유권만 있는 경계선, 이걸 법지라고 얘기하죠. 자, 4번. 유휴지는 바람직스럽게 못하게 놀리는 토지다. 자, 놀리는 토지인데 바람직하게 놀리는 것을 유한지라고 하죠. 한지, 휴한지.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 그러니까 휴지는 안 좋은 거잖아요. 휴지.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자, 우리 13번. 다음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이용원 맞고요. 2번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종.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서 3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것들은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4번. 일반 음식점은 여러분들 1종에는 없죠. 다 무조건 2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자, 우리 14번 문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 자, 필지를 가지고 보면은 소유권 단위인 거죠. 그리고 법률적인 등록 단위, 이게 필지고, 획지는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의 구획을 획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번,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가 되는 거고요. 라번, 소유 중심으로 하는 것들, 법률상 단위는 바로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필지고, 나, 다,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획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번. 자, 등기부 관련된 거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등기부는 여러분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자, 표제부는 여러분들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어디에 소재되어 있느냐, 지번이 뭐냐, 면적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제부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갑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소유권 이외에 뭐 가등기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압류라든지, 그쵸? 가짜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은, 그쵸? 경매 기입 등기라든지, 경매 등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갑구에 나타나는 거고, 자, 을구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제한물권과 관련된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바로 을구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 자, 3번.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 여기까지는 맞는데, 환매 등기라든지 경매 기입 등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환매 등기라든지, 경매 기입 등기. 자, 이런 것들은 우린 갑구에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자, 우리 16번. 다음 중 등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자, 2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짜가 다 들어가죠. 이거는 을구가 아니고 갑구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7번 문제 보니까, 자, 등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에 하나만 발급받아 확인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단독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등기부가 다 있어요. 자, 2번. 동산과 달리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3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를 표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무, 근저당 설정할 때 한 120%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매겨지며, 자, 동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등기 순위가 가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등기 순서와 관련돼서 동순별적, 자, 우리 동일구에서는 여러분들 순위번호에 따라서 순서가 매겨지는 거고요. 자, 갑구와 을구, 별구, 다른 구끼리는 여러분들 접수번호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됐죠. 동순별적,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심화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상하에 미친다. 맞는 거고요. 자, 2번 보니까 토지 소유권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포함하지 않는 게 맞죠. 자,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즉 뭐예요? 등기 또는 등록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한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자, 4번 이 준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동차라든지 20톤 이상의 선박, 공정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지만 영업권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업권이 여기 의제부동산에 속한다라고 해서 영업권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동산의 법률상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공식 가번의 놈들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자, 우리 질권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 질권 설정은 여러분들 어디에요? 동산에만 설정하는 거죠. 동산에만. 자, 부동산에는 설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질권과 우리 유치권 이렇게 설정되는 거고, 우리 이제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들 뭐예요? 각종 이제 용익물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용익물권 중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설정할 수 있고, 담보물권에서는 유치권과 우리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는 거지, 질권은 설정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다음 이제 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선의취득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이지만 등기부와 관련된 선의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10년, 5년 이렇게 반으로 줄죠. 자, 환매 기간은 5년이야, 3년이야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거. 자, 밑줄 쳐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법령상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영구적인 건축물, 주거용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라고 표현하는 거지 대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지목은. 자, 우리 2번 보니까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쵸?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영속적으로 사용하는 지목을 설정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자, 우리 3번 여러분들, 자,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이 아니고 국어죠. 자, 4번. 자, 도로법에 의한 우리 도로죠.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이거 도로죠.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도로라 한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지문이 되네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사 김성실 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A의 공적 장부를 이제 발급받아서 검토하는데, 자, 우리 등기부 등본하고,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토지 대장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등기부에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면적이라든지 지목 등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장을 우선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등기부상 이승경 소유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면적과 지목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 대장에 해당되는 500제곱미터와 잡종지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1번 보니까, 자,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자, 2번 보니까, 자,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적 제한사항,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구,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자, 3번, 토지 대장이라는 것은, 지번, 경계선, 지목, 위치, 도로의 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하죠. 지도를 통해서. 3번이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1장과 관련된 부동산의 이해 파트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까지 쭉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핵심 요약집 문제는 우리 대표적인 실제 시험 문제 유형과 유사한 문제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좀 추가해야 될 문제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기본서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제2장 부동산 경제 및 시장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4페이지예요. 자, 다음 중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로 옳게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또는 수요의 변화,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는 여러분들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즉 곡선상에
곡선 상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라서 우리 수요가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자체가 쉬프트 해버리는, 자, 이런 형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쵸?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뭐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그대로라고 해도 수요가 증가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시프트 해버리는,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를 먼저 보시니까 이제 가격 하락 뭐 이런 거, 자, 3번이 맞죠. 그거 외적인 요인들은 다 수요의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는 지문인 거고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부동산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자, 가본 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맞는 말이고요. 거래세가 인상됐다. 세금이 많으면 여러분들 수요가 위축되겠죠. 자, 다음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충분히 대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싸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다 맞는 말이고요. 자, 라번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사놔야 되겠죠. 그래서 라번도 맞고요.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 반대죠.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가다라가 맞네요. 다음 여러분들 3번. 다음 중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자, 노동자의 임금이라든지 시멘트 가격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우리 건물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그 들어가는 투입 원가가 준다라고 하면은 공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킨다라고 되는데, 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공급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을 빌려가지고 나가는 그 이자 비용, 즉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생산에 투입되는 원가 개념,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고요, 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3번 주택 생산을 위한 토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죠?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면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자, 4번 규제 완화를 통한 낮이나 공지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렸다라고 하면은 택지 개발해가지고 공급이 증가되는 게 바로 그 4번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단위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향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하향은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잖아요. 우상향하는 곡선이 바로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수요 곡선 내에서 가격만의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가격은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자, 3번.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거지 정의 효과가 아니죠. 부의 효과다. 자, 4번.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들? 토지는 절대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문적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이 맞는 말이다. 자, 5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량이 변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가격 탄력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들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요량이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정도가 가격 탄력성이 있죠. 자, 뭐래요? 가격 탄력성이 지금 얼마래요? 0.7이래요. 자, 가격이 지금 얼마 변했어요? 2% 변했다. 2% 상승했다. 자, 그러니까 수요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는 줄겠죠. 줄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줄느냐라는 거죠. 그게 민감도가 0.7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2% 준다라고 하면은 1일 거예요. 2%보다 덜 준다라니까 0.7이 거죠. 그래서 27에 14, 1.4% 이렇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6번 다음 중 부동산의 수요에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가 맞는 것으로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이 가격 탄력성이란 탄력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첫 번째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가 많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은 바로 안 사버리죠.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탄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기간이 장기간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선택의 폭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탄력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필수적인 것들은 가격이 변해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치품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변하면은 안 써도 되죠. 민감하다는 얘기죠.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이 민감도가 더 높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체성이 낮죠, 여러분들. 비대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가격 탄력도가 비탄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대체재가 아니니까, 비대체재 성격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과 관련된 부분들, 자, 가번은 맞는 거고요. 자, 나번도 맞고요. 자, 라번 보니까 부동산의 종류별, 지역별 탄력성이 완화하기도 한다라는데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부동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 강하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역은 탄력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탄력도가 낮고 뭐 이렇게 지역색이 강하다라는 표현 라번도 맞는 거고요. 자, 다번 보겠습니다. 상품이 생필품의 특성이 강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생필품이 아니고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는 자, 다음 7번 다음 중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그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탄력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도가 0이다라고 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도가 1이다라고 하면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탄력도가 여러분들 무한대다라고 하면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력도가 여러분들 탄력도가 1보다 작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탄력도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여러분들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2번 정상재의 경우는 소득의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플러스죠. 자, 정상적이라는 재화라고 하면은 내가 소득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죠. 탄력도는 우리가 플러스 쪽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두 재화의 교차 탄력성이 정의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두 재화는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대체 관계죠, 여러분들.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랑 대체 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자, 연립주택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대체재인 다세대 주택 쪽으로 수요가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교차 탄력도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뭐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대체재의 가격도 증가한다. 이게 바로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체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보완재는 여러분들 반대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 관계가 아니고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는 총수입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탄력도가 1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랑 맞게 수요량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에는 변화가 없어요. 단가는 올랐지만 판매량은 주니까 그게 똑같다고 하니까 총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격 탄력도가 우리가 1보다 작다라는 비탄력적 구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요는요. 수요는 우리가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미미하다. 그렇죠? 최소한 증가폭이 많이 증가해야지만이 아니면 똑같이 증가해야지만이 우리가 수입이 불변인데 증가폭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증가 안 한다.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은 여러분들 아마 떨어질 거예요. 자, 반대로 가격을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니까 자, 우리 수요량이 줄어야 되는데 수요량이 똑같이 줄으면은 1인데 그거보다
조금밖에 안 준다라는 거죠. 둔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은 비슷한데 가격만 오른 꼴이 돼버려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수입이 증가하게 됐죠.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탄력적인 구간에서도 우리는 민감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췄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엄청나게 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낮춰도, 그렇죠? 1억짜리를 9,900 해도 뭐예요? 수요자가 엄청 많이 몰린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우리 반대의 개념, 가격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자, 수요량은 엄청나게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조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자, 부동산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임대료의 변화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탄력도란 얘기는 뭐예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또는 공급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임대료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1번. 2번, 자, 시간, 상품의 성질, 대체재 유무 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장기가 간다. 그리고 상품의 성질이 우리 사치품일수록, 그리고 대체재가 우리가 많을수록 탄력도는 높아진다. 자,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3번,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보다 크면 우리 탄력적이다. 0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죠, 여러분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체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공급 곡선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수직이죠. 토지의 공급 곡선. 이게 여러분들 탄력도가 0이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탄력도가. 이게 바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인 경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9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장에서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분들 가격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가격 규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수요자가 이렇게 있고 공급자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균형 소급량 그리고 균형 가격이 여기서 임대료가 결정이 돼야지만이 우리 맞는 건데 균형 임대료가 되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임대료 상한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제한하는 거죠. 임대료 상한. 자, 만약에 위에서 상한선을 걷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자가 없고 초과 공급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물량이 있으니까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 여기서는. 그게 바로 이제 1번 지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 낮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원래 이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싸게 받으니까 여러분들 싸게 받으니까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 수요자들은 많이 몰려요. 싸니까. 그렇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적정의 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주택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지고 공급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3번 보니까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뭐예요?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싸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임대. 그래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자들은 공급을 안 해요. 자,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임대료 하락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기존에 만약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갈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전국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특수한 형태는 안정적인 안정기를 그리는 부동산 시장도 있죠. 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고 높이를 이것도 진폭이라고 하고 자, 고점에서 고점 또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 거죠. 사이클.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진폭이 길고 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하향 국면, 여기는 이제 상승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평균선을 그어 버리면은 떨어지는 구간들을 우리는 후퇴 구간이다. 그리고 불황 구간이다. 그리고 회복 구간이다. 그리고 호황 구간이다. 자, 이렇게 4국면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셨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자, 분화된 부동산 시장일지라도 동일한 경기 양상을 보이므로 부동산 경기는 가중평균적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꺾인다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오르는 지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가중평균적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해설을 잠깐 보니까 분화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균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라는 것은 전체를 평균적인 개념으로 본 거지 지역별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2번 분화된 부동산 시장일지라도 동일한 경기 양상을 보이므로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4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4번과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보죠. 자, 우리 진폭이라든지 아니면 주기가 길다. 그리고 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됐고요. 자, 우리 12번. 다음 중 부동산 경기 4국면의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쭉 보셔도 되는데 하나만 체크하시죠. 자, 먼저 자, 떨어지는 국면은 여러분들 떨어지는 국면은 누가 입김이 있을까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자, 매수자가 우위 시장이 될 거예요. 자, 올라가는 국면은 여러분들 누가 입김이 셀까요? 그쵸? 파는 사람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거래됐던 이런 금액들은 여러분들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상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자, 우리 올라가는 시장은 과거에 거래됐던 이런 가격들은 여러분들 점점점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하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누구가 우위 시장인지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한인지 하한인지 이런 의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이 정도 보시면은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번 보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매매시장, 임대시장,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시장 등으로 구분한다. 맞죠?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희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증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전 시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증성이랑 상관없죠. 이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색이 있다라는 거죠. 부동성과 연결되는 거지 부증성과 연결되는 게 아니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질문 잠깐 보면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규격화,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성이 낮다. 대체 가능성이 낮다. 자, 우리 14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자, 4번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 높은 게 아니죠. 자, 15번 자,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효율적 시장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가 있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뭐예요? 약형은 과거 정보가 모두 반영됐다. 준강형은 현재 정보까지 모두 반영됐다. 강형은요. 미래 정보까지 우리는 다 반영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매겨지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효율적 시장이 있다. 그래서 정보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될 때 그 정보의 범위를 약형은 과거의 정보로만 보는 거고요. 준강형은 과거하고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보는 거고요. 자, 강형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보까지도 가격에 다 반영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3번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이 되어야 하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과 수익을 얻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 맞아요. 정상 이윤만 얻는 거지 초과 수익은 얻지 못해요.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자, 불안정 경쟁, 즉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대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정보 비용이 1억 들었다. 근데 투자해 보니까 1억 수익 났다. 1억 수익 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용 들어간 것까지 고려하면은 초과 수익은 못 보는 거죠. 아무리 불안정 경쟁이라고 해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성립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16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지금 뭐예요?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들을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가 지역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분석은 인구, 고용, 소득 등 수요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2번 지역의 범위는 자연경계라든지 인문경계를 기준으로 구역하지만은 자, 지역의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지역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차별성의 측면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지역을 내가 범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우리 범주를 체크할 때는 영속성과 동질성, 차별성이 아니고요. 자, 요런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영향이 계속되는 지역을 그 범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별성이 아니고 동질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자, 3번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상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이거랑 비슷한 지역을 우리는 유사지역 이렇게 되죠. 유사지역에서 무슨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대상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겠죠. 자, 이 지역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동일수급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의 우리 범주와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4번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은 용도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지역을 유사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동일수급권이 아니고요. 자, 우리 17번 자, 다음 중 도시의 공간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입찰지대 이론. 우리 중심지로 갈수록 뭐예요? 지대가 비싸진다라는 거, 가파라진다. 자, 2번 동심원 이론. 자, 우리 도심지가 우리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도시는 성장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우리 도심지가 가장 밀도가 높으면서 그 다음은 완만하게 이렇게 밀도가 낮은 쪽으로 도시는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로부터 성장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 이래야지 맞겠죠. 자, 우리 18번 다음 설명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도로망을 따라서. 그렇죠? 이거는 선형 이론을 얘기하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심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가보니까 부동산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가격이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거를 수요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 자, 4번 임대료만의 요인 변화로 인해서 공급량이 공급 곡선 상에서 우리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공급의 변화가 아니고.
자, 주식 등의 대체 투자재의 시장 상황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시장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균형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로만 모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량, 공급량은 이제 늘어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균형 상태에 있대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지금 이 상태에 있대요. 이 상태. 자, 우리 제로, Q 제로, 그리고 P 제로, 이 상태가 있는데 가격은 떨어진대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양은 늘어난대요. 양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곡선이 움직이면 될까요? 자, 우리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공급 곡선을 그러면 요 점으로 오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을 움직여 볼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량은 올라가지만 가격은 오르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다음 공급 곡선을 줄여볼까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수요 곡선을 한번 줄여볼까요? 수요 곡선을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오죠? 근데 우리가 균형량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하는 거. 공급. 지금 뭐예요? 공급의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고요. 자, 공급의 변화인데 증가시키는 공급의 변화다. 자, 가구수가 증가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요의 변화죠. 자, 나번 소득이 형성됐다. 이것도 수요의 증가죠. 자, 다번 공급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 거죠. 자, 라번 건축법규가 강화됐다. 그러면 공급을 줄이겠죠. 자, 마번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서 원가가 절감됐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공급의 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다하고 말을 고르란 얘기예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우측으로 시프트하는 형태가 그 요인들이 어떤 건지를 고르는 문제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가번 수요의 탄력성은 0에서 1까지 나타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0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 자, 나번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맞죠? 자, 다번 수요의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분양가 인상을 통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자, 탄력도가 비탄력적이래요. 탄력도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여러분 분양가를 인상했대요. 가격을 이만큼 인상했대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줄 거예요. 줄는데 1보다 더 적다는 얘기는 조금밖에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높이 올려도 우리 거래량은 그렇게 미미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자, 라번 두재화가 보완제인 경우에는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자, 플러스인 경우는 대체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다음 조건을 고려할 때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A 및 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관계를 B라고 가정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뭐예요?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5% 감소하자 해당 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는 7%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이 오피스텔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줄겠죠, 여러분들. 수요가 5% 감소했대요. 자, 수요가 5% 감소했대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0.5죠, 여러분들. 자, 10 변화했는데 5밖에 우리가 안 줄었으니까 1이 아니고 1보다 작죠. 자,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수요가 줄니까 오히려 소형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대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차 수요가 7% 증가했대요. 이 수요가 7% 증가했대요. 지금 뭐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리니까 다른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7% 증가했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교차 탄력성. 자, 몇 프로예요? 교차 탄력성은 0.7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10% 변하니까 7% 증가했다. 그쵸? 이해됐나요? 0.7. 자, 그래서 이런 재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대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재하고 0.7 교차 탄력성. 자, 이런 걸 우리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5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정답만 체크할게요. 자, 우리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비공개성이라는 얘기는 개별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부동성이 아니고요. 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풀었고, 자, 부동산 가치평가 제3장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